안녕하세요. 전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 후반 되는 남자입니다. 딸아이가 자라면서 요즘은 여유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이곳 사연을 접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곳 사연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연이든 나쁜 사연이든 말이죠. 직접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예전 일이 생각나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끝에 마무리 인사를 드리며 말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던 저는 무척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원래도 여유로운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조차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에 늘 위축되어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며 일찍 처리되었던 저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공부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욕 나오기 어려운 시절이라 하지만 그래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참고서 살 돈 하나 없는 와중에 남들이 버린 책을 주워다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장은 코피를 쏟으며 피곤할지라도 언젠간 제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제 바람대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게 아니었고 여전히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대학 시절 역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연애와 청춘을 즐길 동안 저는 오로지 남다른 노력으로 승부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대기업에 입사하며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까지 할 수 있었죠. 누군가는 그런 제가 그저 운이 좋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버둥대는 저만의 노력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묵묵히 하던 어느 날 저는 같은 직장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던 그녀는 제가 볼 때마다 늘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턴들이야 회사에 남고 싶어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더군요. 보통은 눈에 띄는 성과나 알려질 만한 일들만 열심히 할 텐데 그녀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굳은 일과 보통은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일들을 다 챙겨가며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제게는 무척이나 인상이 남았어요. 아부를 하거나 요령을 피울 줄도 모르고 그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저와 많이 닮아 보였거든요. 그렇게나 열심히 하는 인턴의 모습이 예뻐 보였던 저는 괜히 오지랖을 부려 그녀를 다른 직원들 몰래 자주 도와주곤 했습니다. 직장 상사인 제가 인턴을 함부로 도와주다가 괜히 곤란한 소문이 돌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도와주고 눈에 담다 보니 정이 들었던 건지 언젠가부터 제가 그녀를 마음에 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턴이 끝나 회사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된 나이를 붙잡으며 저희는 연인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나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이가 부모님과 가정 없이 자란 보육원 출신이었더라고요. 주변에 먼 친척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였죠. 자기소개를 하듯 담담히 사정 얘기를 하는 나이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나이는 너무나 밝고 구김이 없던 사람이라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왔던 건지 저는 그런 나이를 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나이의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되었던 저는 연애를 이어가며 점점 더 결혼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여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나이와 꼭 결혼을 하겠다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나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어머니께 나이를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웃으며 나이를 맞아주셨던 어머니께서 고아라는 나이의 사정을 들으시며
얼굴에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고아? 그런 소리는 없었잖니. 경호 너는 어쩌자고 이런 애를 데려온 거야? 너 정말 고아랑 결혼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니,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착하게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더 대단한 것 아닌가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밝고 착하게 산다고 흠이 지워져? 아니 세상 천재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글러다 하필이면 저런 걸 골랐어.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데. 경호야, 제발 정신 차려라. 아니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나이랑 뭐가 크게 다르다고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가 설마 이런 이유로 반대하실 줄 몰랐네요. 너랑 얘랑 같니? 그래도 너는 내가 얼마나 신경 쓰며 키웠는데. 근데 그런 아들을 저 따위 근본도 모르는 애랑 결혼시키라는 말이냐? 너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정도가 있는 거야. 저는 그동안 저를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집도 그리 내세울 만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나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 한들 서로 마음 맞아 잘 살아보라며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나이를 반대하시며 아무 잘못 없는 나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시며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에 저도 당황스러워했는데 정작 나이는 서운해하는 표정 하나 없이 모두 자기 탓이라며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 말을 하더군요.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모자란 만큼 잘할게요 어머니. 잘못한 것도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이 저희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나이를 보며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해도 나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다는 게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 결혼 반드시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인정 못 하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저희끼리 시골리고 알아서 살 테니까 정 싫으시면 얼굴 보지 않고 지내시면 되겠네요. 평소 어머니 앞에서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니도 많이 놀라고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어머니도 결국 반대를 꺾으시고 저희 결정에 따라주셨죠. 그 후로 저희는 다행히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도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많이 노력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며느리 길을 죽여놓으려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매번 아내를 무시하고 막말을 하시는 걸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저는 아내를 위해 대신 나서고 아예 아내가 어머니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나는 일을 줄이고 피하더라도 아버지 제사와 명절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전부 터뜨리기라도 하듯 제 아내를 괴롭히고 막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고아로 자라 제사를 겪어보지 못한 아내가 일에 서툴다며 가르친다는 핑계도 있으셨으니까요. 이것 봐라. 배운 바가 없으니 일을 이따위로 하지.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한 거야. 언제는 열심히 잘하겠다면서 노력한 게 겨우 이 정도인 거냐? 그러게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 아들 데려갈 생각이냐 말아야지. 그렇게 매번 아내를 닥달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잔소리할 거리가 떨어지셨는지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의 자녀 계획까지 참견하며 아내를 못살게 굴곤 하셨습니다. 너는 대체 뭐하는 애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네 할도리를 다 해야지. 대체 내가 언제까지 손주 소식을 기다려야 하냐? 내가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한 거냐? 물론 저희 부부도 어머니의 요구와 상관없이 아이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저희 고민을 듣게 된 직장 동료들과 주변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곤 아이들 없을 때가 아내와 함께 모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때라며 임신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부부 둘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내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며 저희 부부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희와 달리 한시가 급하신 듯 보였죠. 저희가 아이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자 걱정이 되셨는지 급기야 먼저 나서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경호 너 점심시간 12시부터 맞지? 그럼 내가 모레 내가 나애랑 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간 좀 내라.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임신에 좋다는 주사도 맞고 검진 결과도 확인하면서 임신할 수 있다는 노력이란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보자. 어머니, 저희 마음 급하게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회사 때문에 바빠서 신혼이라고 해도 뭘 많이 즐긴 것도 아니라서요.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 생기면 못할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천천히 계획하라고 조언하고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계획은 나중에 가지더라도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니? 병원에서 뭘 나쁜 거 권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임신하는 데 있어 너희들 몸 상태가 어떠한지 보충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말 따라라. 집요한 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해 결국 점심시간 짬을 내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고 다음날 있을 검사 결과는 아내와 어머니께서 확인하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날 그 검사 결과로 인해 뜻하지 않던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 아내는 어머니께 또다시 모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건 어머니께서도 아내의 불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전보다 짧게 아내 탓을 하셨죠. 그렇더라도 저는 아내가 어머니께 괜한 시달림을 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내가 제 일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 바쁘니 괜한 불임을 하지 말라고 핑계를 둘러대었죠. 덕분에 아내는 어머니에게 시달릴 일이 없었고 저는 스스로 많이 자책을 하고 있을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와 아내를 반반 닮은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아쉽고 실망했지만 아내만 제 곁에 있으면 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절대 자책을 하지 말라고 말을 건네주었죠. 제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내는 다행히 건강한 미소를 금방 되찾았고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생각하며 다시 인생의 계획을 짜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임신으로 인해 저와 어머니는 세상 떠나가라 기뻐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짐을 털어내고 기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아내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첫 임신으로 마음이 복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거였으니 아이에게 혹여 문제가 없을까, 임신한 기간 동안 건강할 수 있을까, 출산에는 문제가 없을까 등등 아이를 위한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게 제가 신경을 쓰고 아내를 보살피면 금방 아내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회사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아내와 뱃속 아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며 생활했죠. 어머니 역시 기적적으로 임신한 아내가 대견스럽고 고마웠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산모와 아이만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뱃속 아이의 성별이 확실해지고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의 태도가 싸늘하게 바뀌셨죠. 내가 정말 속이 터진다 터져. 내가 애를 셋넷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집안의 대를 이어줄 남자애를 바란 것뿐인데 그걸 못하니?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힘을 빼게 만드니? 지치지 않겠냐고. 가져도 어떻게 쓸모없는 여자를 가져. 어머니, 그걸 왜 나의 탓을 하세요? 탓을 하시려면 제 탓을 해야죠. 아이의 성별은 남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근데 왜 애만 나의 탓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딸아들 누가 구분한다고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냐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제 아내 정말 고맙게 우리의 자식을 가져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나무라시는 거 저 두고 못 봐요. 어머니에게서 아내를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했고 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갖은 애를 썼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냉랭한 모습의 어머니도 아내와 아이에 대한 태도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딸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교 많은 손녀의 재롱에 분명 이전에 하신 모진 말을 취소하고 아내와 소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절 닮은 남자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어머니께서 원래 생각을 바꾸시지 않고 이제 막 출산을 한 아내에게 다음 임신 준비를 하라고 넌지시 말을 했죠. 어머니의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다고 한다는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한 말들 전부를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매번 미안해. 내가 당신 곁에 못 다가오게 조치를 취해도 쉽지가 않네. 이럴 거면 멀리 떠나서 생활할 걸 그랬어. 어머니가 하신 말 전부 다 무시해. 그냥 무슨 말이든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다 생각하고 다 들으려고 하지 마. 아이를 갖고 말곤 우리가 결정한 일이야. 난 당신 우리 반반 닮은 딸을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찾아와준 지은이 잘 키우자. 정 어머니가 아이를 재촉하면 내가 병원 가서 아이 정관수술하고 올 테니까 임신에 대한 부담 갖지 마. 그리고 당신 몸 회복되면 우리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자. 내가 해외 집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고 이직할 생각도 있으니까. 말만으로도 고마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께서 그런다고 안 쫓아올 분도 아니시고 당신은 나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땐 아내의 그 말이 어머니의 모진 행동과 말에도 꿋꿋이 견뎌내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해하면서 한편으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곁에서 평생을 있어줄 거라고 생각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출산을 하고 난 뒤 한 달 만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말이죠. 아내의 소식을 듣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몸은 아내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내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 충격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걸 못 알아차린 저에게 화가 났던 저는 제 몸을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몸을 부딪힐 수 있는 곳이라면 벽이고 바닥이고 물건이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부딪히고 때렸죠.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제 몸을 망가뜨려가며 오열을 했던 저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진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선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 정반대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밥도 물도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땐 딸아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척분들께서 지은이를 다시 돌봐주셨죠. 그런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내가 임신 때부터 생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거라며 제게 자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면 호르몬이 달라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애가 종종 있는데 네 처가 그랬던 모양이다. 그걸 못 알아차렸다고 네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훤히 들여다보겠니?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겠어? 그랬으면 괜히 우울증이 무섭다고 하겠냐고. 네 탓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을 하지 말어. 네가 힘든 시간 견디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야 나야도 기뻐하지.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도 미웠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이후에는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모진 말을 수시로 한 탓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인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제가 아내의 우울증을 못 알아차린 걸 탓해야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페인이 되어 아내만 더 그리워하게 되었죠. 그러다 아내의 휴대폰을 별 생각 없이 만지게 되었는데 이상한 내용들의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대화 내용 같았습니다. 그것도 지은이와 관련이 된 임신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저는 지은이와 저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신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죠.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저는 모든 사실을 알기 위해
제 정체를 숨기고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고 무작정 만남을 가질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간남을 만나러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냅다 주먹을 휘두르고 화풀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차분히 얼굴을만 떼고 앉아 내 아내를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되었으며 당신에게는 무슨 말을 했고 혹시 내 아내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 싶었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제 속이 많이 쓰리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모습의 아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 아이 친부일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의 상간남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덤덤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제 신분을 밝힌 뒤 상간남에게 아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상간남은 뻔뻔하게도 제가 찾아온 것에 대해 영문을 모르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무덤덤했던 저도 흥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박나혜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나혜 씨요? 박나혜...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아내 언제부터 어떻게 하다가 만났습니까? 또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혹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나 짐작가는 바가 있나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그리고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박나혜 씨라는 분과 어떠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당신 지금 얼굴이 바닥에 처박혀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아? 내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되었다면 당신 지금 뼈도 못 추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극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괜한 소동 일으키고 당신 어떻게 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고. 알겠어? 잠시만요. 그쪽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제 말도 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 알고 오셔도 단단히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저 박나혜 씨라는 분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만난 적도 몇 번 없고요. 만난 일도 전부 그 일 때문에 만났던 거예요. 당신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무슨 일? 당신이 내 아내랑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데? 정말 내 입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박나혜 씨에게 임신에 필요한 정자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체외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자 기증자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 그대로 얼마 동안 정신을 놓게 되었죠. 머릿속이 아까 전보다 더 뒤죽박죽이 되면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억울해하면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듯 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직접 쓴 계약서는 집에 있어서 지금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지금 같이 집으로 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건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서로 확인차 찍은 서류 사진인데 확대해보면 무슨 내용의 계약서인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건 처음 저에게 연락 온 내용이고요. 이것만 봐도 제가 불륜을 저지르는 놈인지 아니면 정작 기증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거면 충분한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오해를 하세요? 저기... 그런데 왜 저희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제가 있는데도. 저야 자세한 건 모르죠. 남편분께서 불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까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내분에 대해 잘 몰라요. 만나서도 별말 나누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내분보다는 그쪽 어머니 되는 분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라고 해도 전부 제 학력이나 성격 등등 보통 정작 기증받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했었던 게 전부이지만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니라고요? 네. 박나혜 씨가 시어머니라고 했으니 그쪽 어머니가 되겠죠. 저에게 연락 먼저 해오신 분도 그쪽 어머니 되오는 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어머니까지 등장을 하니 정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더 있으며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죠. 무엇보다 어머니와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까지 받으며 임신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우선 제가 불임이라는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어머니와 아내가 정자를 기증받기로 마음을 먹은 게 설명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론 저에게 문제가 없고 아내가 불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 찾아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임이었고 아내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했었죠. 혹시 아내가 착각을 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럼 정자를 기증받았던 행동이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저에게 자신이 불임이라며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죠. 어머니에게 모진말까지 듣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에 대해 대답을 해달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 말씀을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제가 어머니께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끝내 저 혼자 알아낼 수 없다면 어머니께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만 우선은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아내가 속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 전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있던 터라 누구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결국 어머니께 사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가 생각을 하던 차 꼼꼼한 아내라면 이러한 일들도 기록을 해놓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찾아가 휴대폰부터 시작해 아내의 유품들을 뒤져가며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유품들 중에는 아내가 작성한 수많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살림 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도 있었고 각각의 요리법과 제사 차례 지내는 법 등등 결혼 생활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꼼꼼히도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이었죠. 그 노트들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했을 거고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노트들을 작성했을 당시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더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내용의 노트와 함께 녹음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들은 아내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일기장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배우느라 일기장을 적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지만 다행히 임신을 하기 전부터 작성한 것 같았죠. 일기장 초반의 내용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글들이었죠. 그러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아간 날부터 시작해 지금의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의 입장이 되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장과 함께 있었던 녹음기로 아내가 어머니에게 당해왔던 대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어머니와 아내는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원인이 아내의 불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라 강요를 하셨다고 했죠. 그 강요에 대한 내용은 아내가 남긴 녹음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절대 경호가 불임이라는 말 꺼내선 안 된다.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일이야. 알겠지? 그리고 네가 불임이라고 설명해라. 네? 제가요? 그래. 너희 둘 중에 하나는 불임이 되어야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설명이 되잖니. 두 사람 다 불임이 아니라고 하면 경호가 가만히 있겠어? 혹시 병원을 찾아갔다 자기가 불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어차피 누구가 불임이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경호가 불임이라고 해봐. 걔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또 우리 아들은 지금처럼 완벽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내 아들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가 있어도 네가 하자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자그마한 생채기조차 있어서는 안 된 나이라고. 괜히 어정쩡하게 넘어가서 내 아들의 힘들만한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저를 위해서 말이죠. 그때까지는 아내도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기존에 상상하던 행복한 우리의 부부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의 우리 부부를 그려가는 듯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그때부터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손주에 대한 욕심이 포기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저에게 그림처럼 완벽한 가정이 병행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이유에서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최수정으로 임신을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사이에 아이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머님, 저희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이와 아이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서로 대화 나눴고요. 아니, 애가 있어야 돼. 내가 상상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에서 아이가 빠진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는다. 입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왕이면 너희들 중 하나라도 닮은 아이가 좋지 않겠냐? 네가 임신한 모습으로 있으면 경호도 좋아할 것 같고 또 자기가 불임일 거라는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최수정이라고 있더라. 옛날처럼 대리부 대리모로 부적절하게 아이를 가지는 게 아니고 정자 난자만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 우리 경험 반한 남자는 없겠지만 적당히 비슷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네가 임신하는 걸로 하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경호씨 아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아이를 가지고 싶진 않아요. 아예 방금 꺼내신 말씀처럼 입양을 할게요. 입양을 하면 주변에서 또 말이 많을 거 아니냐. 그리고 입양이나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나 뭐가 달라? 그나마 반쪽은 널 닮은 아이가 낫지. 다른 것보다 네가 임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우리 경호한테 심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거다. 너랑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기증대에 대해선 내가 슬슬 알아보마. 아내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협박과 설득을 섞어가며 결국엔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어머니 아내가 정작 기증자였던 남자를 만났던 것이었고 저는 상간남으로 오해를 했었던 거죠. 어머니의 강요로 저에게 거짓말 해야 되었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는 내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된 아내가 고마워 제가 아내에게 신경을 쓸 때마다 제가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겠다고 신이나 있을 때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을 만큼 미안해했고 자신이 죄인 같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아내는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장에 적혀있는 글들의 내용들이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단어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걸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있던 아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모진말을 한 거죠. 어떻게 넌 한 번을 쉽게 가는 법이 없니? 그 큰 돈을 들여서 한 임신인데 여자애를 가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아주 거들나게 생겼다. 이미 생긴 애를 떼어버릴 수도 없는데 이걸 어째 정말? 우선은 생긴 애를 어떻게 할 순 없으니 남은 기간 동안 유난 떨지 말고 있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임신했다고 우리 경호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다. 있으나마나 하는 애 때문에 우리 경호가 큰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되겠니? 움직이는 게 힘들어도 웬만하면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네가 직접 가져다 먹어라. 특히 네 몸 상태 잘 살펴서 갑자기 병원 가게 되는 일 만들지 말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나한테 연락해. 일하느라 바쁜 경호가 귀찮게 할 생각 말고 알겠지? 어머님, 너무하신 말씀 아니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임신을 한 건데요. 어머님께서 아이에 대해 집착을 하시지 않았으면 저 애초에 아이 가질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머님 욕심으로 벌인 일이잖아요. 조용히 해. 어디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여. 네가 임신한 기간 동안 대접 좀 받았다고 네가 벌써 주제를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고한연 주제 어디서? 너 주제 모르고 까불다가는 내가 경호한테 네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거다.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도 다 얘기할 거고 그래도 괜찮겠어? 아니지. 그럼 불평불만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협박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협박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강요를 또다시 아내에게 해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아직 마음과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아내에게 말이죠. 경호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긴 하는구나. 고생했다. 첫 출산일 텐데 애도 금방 낳고. 우리도 너 덕분에 고생을 덜 했구나. 내가 산후조리원 비싼 곳으로 어렵게 예약을 해놨으니 태어나고 그쪽으로 가서 지내자. 몸을 잘 추슬러야 다음 임신에도 아이에게 문제가 없지. 다음 임신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 애 하나로 끝내려고 그랬냐? 물론 네가 사내아이를 낳아줬으면 이번 출산으로 끝이겠지만 결국 낳아놓은 게 여자아이 아니냐? 이번에는 학력, 신체 이런 건 물론이고 형제관계도 꼼꼼히 따져서 꼭 남자아이 낳을 수 있는 정자를 받아놓을 테니 넌 네 몸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번 경험이 있으니 다음 임신은 더 수월할 거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월하다뇨. 저 그렇게는 못해요. 괜히 속이고 임신하는 일은 더는 못한다고요. 지금도 기뻐하는 경호씨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남자아이가 필요하시다면 입양해 오겠습니다. 임신 기간과 출산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겠다고 말하면 그 이도 불임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괜한 고집 피우지 말아라. 이번에 잘 치러놓고도 왜 하기 싫다는 거야. 밖에서 어떤 부모들의 자식인지 모르는 애를 데리고 올 바에는 신체 조건 맞고 학벌 좋고 머리 좋은 남자씨를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반쪽이 네 핏줄이니 더 애틋할 거 아니냐. 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넌 저번처럼 내 뒤를 잔말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난 조건에 맞는 기증자 찾아야 돼서 여기서 너와 지체할 시간이 없구나. 안 그래도 임신을 한 기간 동안 우울한 감정이 심해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은 아내는 어머니의 세게를 박는 강요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한 듯 같았습니다. 절대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홀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이미 심해진 상태로 말이죠. 남편인 저를 속였다는 죄책감과 어머니에게서 받게 된 절망감으로 인해 아내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이유는 언젠간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내에게 퍼부었던 모욕들을 녹음하고 일기로 남겨두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자책을 하게 되었죠.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더없이 행복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도 아내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지도 못한 한심한 남편놈이 말이죠. 아내에게 믿음직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아내를 몰고 간 어머니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어머니께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도대체 내 아내에게 왜 그랬냐며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경호야, 이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문이 부서져라 두들긴 거야?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그런 짓을 하고도 마음이 편하세요? 정말 나이가 어머니에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술 먹었니? 새벽 중에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나이가 뭐라고? 나이 갑자기 떠나보내서 힘든 건 알겠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나의 걔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그런 말이 쉽게 나오세요? 나이가 죽었으니 제가 두 사람 사이 일을 영영 모를 줄 아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숨쉴 힘도 없게 만드셨냐고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나이가 임신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불임이면 불임인 거죠. 그걸 왜 나이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요. 거기다 왜 그렇게 아이를 원하신 거고요. 대를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우리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핏줄에 그렇게 연연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 나이를 절벽에서 미시냐고요. 제 곁에 나이가 없어져서 이제 만족하세요? 이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결과였던 거예요? 경호, 네가 어떻게 그걸... 아내가 다 기록해놨으니까요. 어머님과의 대화, 당시 느꼈던 아내의 감정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제 아내를 죽인 살인자예요. 칼 들고 사람 직접 해야 살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정신적으로 일어설 힘 하나 없게 만든 것도 그 인격을 죽인 살인자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모습 하나 없이 잘 지내시네요. 그 점이 소름 돋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질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당신 아들이라는 게 정말 후회가 되고요. 경호야, 그게 아니다.
나도 나의 걔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평소에도 내 말 듣고 잘 생활하길래 그랬던 거야. 걔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나도 전혀 몰랐어. 너에게 내색은 하지 못했다만 나도 나의 걔가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정말 힘들었다. 내 탓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한 말들이 전부 다 후회되었고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 사람을 정신적으로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나이가 저에게 입도 뻥끗 못하게 고립시켜놓고 그런 변명이 잘도 입 밖으로 나와요? 마음 같아선 어머니 앞에서 저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고통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거고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후회를 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짓을 못하겠네.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남겨놓고 간 지은이 때문에요. 아내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보란듯이 잘 키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살아 돌아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되겠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도록 하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 행동마저도 어머니께는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더라도 절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죄를 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아요. 제발 평생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남은 목숨 연명해가면서 최대한 어렵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몇백 몇천 번을 잘못했다고 말해도 헛수고일 테니까. 아, 안 돼. 안 된다, 경호야.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거 넌 알고 있잖아. 네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잖니. 너 없으면 나 죽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영 끊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니, 끊어도 되는데 내 눈앞에서만 있어줘. 내가 저지른 잘못 지은이 잘 키우는 걸로 사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죄는 아무런 소용없는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어머니를 냉정하게 밀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 주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하늘 아래 지낼 순 없겠지만 언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한 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싫었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와 귀찮게 굴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던 고아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엄마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또 어디를 거닐고 다녔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도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딸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저도 혼자 사색에 빠질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사연도 듣고 아내 생각도 더 많이 떠오르게 되네요. 이런 여유 덕분에 제가 시작하게 된 일이 있는데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내의 가족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가족을 이제라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찾다 보면 언젠간 아내의 앞에 가족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하기만 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제 아내 일이 생각나서 말이죠. 그래서 제발 누군가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한 것처럼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번의 모진 말을 들어도 상처 하나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살던 시대 때 다들 그런 말을 쉽게 했다고 겨우 그 정도의 말에 상처를 받겠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밉다고 한들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유 없는 괴롭힘을 멈춰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죠.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